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박원순 시장 연결식 오늘 완전히 다 끝났죠. 그렇지만은 일은 지금부터 이제 크게 벌어진다.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판이 이번 박원순 사건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야권에게 커다란 희망이 왔는데 이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제대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지도자, 이런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박원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피해자가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심각하게 있었는지, 그 피해는 앞으로 이제 고의는 됐지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차원에서도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요, 특히 법률적으로 엄청난 많은 파장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사안 중에 바로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전욱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신고하자마자 그러니까 고소를 하자마자 바로 이 박원순 시장이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오늘날과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큰 돌발 변수가 됐다. 이것은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일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8일날 밤에 가서 이제 새벽 2시 반까지 오후 서너 시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서울시 보좌진에 의해서 이 박원순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선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밤에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이 경찰의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어떤 사고가 되면, 입건 상황이 되고 조사가 되면 당연히 BH 즉 청와대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이제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해서 국정상황실에서 맨 처음에 민정에서 보고했겠죠. 민정에 보고하니까 다 거기에 경찰들 나가 있잖아요. 국정상황실에도 경찰이 나가 있고 다 여기에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이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역류가 돼서 이 박원순이한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일날 아침 한 10시 40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오후 5시 17분경에 딸이 이 관계 당국에 실종된 것 같으니 찾아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번에 이제 부산시장 사건 때도 충분히 알았잖아요. 다 짜고 치는 그런 이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 안희정, 그 다음에 오거돈, 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와 그 다음에 서울시 이런 데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은밀한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의혹을 갖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났어요.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에서도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이 제보받은 내용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고소 당일 바로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에서
제보받은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의 법률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철저히 살피겠다.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엄벌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번처럼 인생을 마감한 데 대해서는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비서실의 문제에 관해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피해자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많은 제보를 토대로 대응해 가겠다. 은폐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덮으려 하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상당히 무거운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관해서 그야말로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청와대에서 박원순한테 통보가 됐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청와대는 이 박원순한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해 여성이 그야말로 이 기자회견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가면요. 기자회견 내용도 법적 근거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또 이 기자회견한 측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변호사가 있죠. 다 여기저기서 확인하고 이렇게 박원순한테 역류돼서 보고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했을 텐데 청와대 대변인이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허위로 발견이 되면 이것도 대변인 발표한 것도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법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뉴스가 되겠는데 이재명 지사 이제 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다음이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 왔어요. 이재명 지사 운명이 바로 16일 날 목요일 날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16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형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하게 된 것과 같은 관련된 법적 판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그야말로 무죄로 나왔지만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이 확정 판결로 내놨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원심대로 항소심 결과가 반영이 되면 차기 지사직 상실은 물론이고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 비용인 30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엄청난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낙연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파급이 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5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와 그해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상대방 후보였던 김용한 후보자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보건소장을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요렇게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증상이 심해서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다.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했다. 이렇게 KBS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MBC 토론회 6월 달에 2018년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김영한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와 조카들이다.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면,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투표자가 우리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건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진술이다. 이것이 2심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16일 날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언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종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분리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별도로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결심을 한 걸로 보면 이미 주사위는 다 던져진 것이 아니냐.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얘기는 항소심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매우 중대한 순간 계속해서 맞고 있고요. 제가 속보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박원순 후속에 관련 얘기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